네,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 담당 재판부를 재배당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존 형사 33부에서요. 형사 27부로 바뀌었습니다. 형사 27부? 네. 예. 기이한 인연이네요. 왜 기이하다고 하냐면 저랑 주준우 기자가 현재 이 판사님에게 재판을 받고 있어요. 제가 이제 이재용 부회장과 같은 재판부에서 판결을 받게 되는. 제가 이제 재판 스타일부터 이 재판부에서 굉장히 익숙한데, 네. 제가 당사자라 여기까지만 언급하겠습니다. 언급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앞으로,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같은 판사다. 네, 바뀌고 바뀌어서 거기까지 간 거죠. 그렇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내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요. 검찰에 출석하게 됩니다. 검찰은 지금 신문사항 정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2009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 조사할 때 약 300개 신문사항이 있었거든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여서요. 300개를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조사인데 저는 무엇보다 이 화장실이 걱정이에요. 예. 농담이 아니라 예전에는 이제 중수부라는 게 있고 그때 독립된 조사실이 있었거든요. 화장실 그 안에 따로 있고. 이번에는 이제 서울지검이니까 조사실 내부에는 없고 복도에 있던 공용 화장실만. 이 화장실 관련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일화가 참 많죠. 유세하다가 뭐 본인 자택에 찾아갔다는 뭐 인천시장 화장실 바꾼 거라든지. 예. 예. 군부대 방문 때 바꾼 거라든지. 이게 질문 항목이 몇백 개면은 아무리 빨리 해도 거의 뭐 밤 12시 새벽 가까이 다다를 텐데. 네, 아주 오랜 기간 걸릴 것 같습니다. 검찰은 저는 이 질문보다는 화장실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날 복도에서 그 층은 다른 사람들은 화장실 쓰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이미 취하지 않았을까. 네. 농담이 아니고 정말로 그럴 것 같아요. 그 긴 시간이면. 이거 인권 문제 나옵니다, 또. 네. 그리고 이제 답변을 어떻게 할지 저도 참 궁금해요. 보통 이렇게 질문을 들이대잖아요. 모든 피의자는 질문을 받으면 이런 억울합니다. 그러면 검찰은 그 억울함을 파고들거든요. 자꾸 억울하게 만들어서 그게 아니라고 해명하고 설명하고 그래서 이제 그 틈을 찾게 되는 건데, 어떻게 답을 할지. 하다 보면 억울하거든요. 자꾸. 답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클 것 같습니다. 묵비권이요? 예. 묵비권도 굉장히 어려워요. 묵비권을 행사하겠다고 들어가서 끝까지 묵비권 행사하기가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때 좀 자꾸 억울하거든요. 그건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말을 하다 보면 구멍이 생기고 그런데, 궁금합니다. 화장실 준비 잘 해주시고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지난 2004년 개설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인 홈페이지를 최순실 씨가 운영했다라는 채널A 보도가 있습니다. 최순실 씨 쪽 이야기를 들어서요. 장시호 씨가 박 전 대통령 주민등록번호 넘겨받았고요. 그래서 홈페이지 만든 다음에 박 전 대통령 어린 시절 사진도 장시호 씨가 올렸다라고 합니다. 뭐 이건 사는 집을 대금을 내줬는데요. 뭐. 그리고 조순재 씨 아들이었던 조영래 아들인이죠. 아들이었다고 제가 실수를 했네요. 아들인 조영래 씨가 저희 방송에 나와서 한 증언에 따르면은 장 보는 것부터 모든 일상사 전체를 다 누군가 대신해 줬기 때문에 이건 뭐 너무 당연하죠. 인생 자체를 누군가 대신해 줬다 이렇게 평가할 정도로 저는 연극 인생을 살았다. 자연인으로서는 참 서글픈 역사죠. 해본 게 없는 거예요. 네, 뭐 개 이름조차 혼자 짓지 못했다라는 것들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일상사를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아이가 어른이 되는 과정에서 막 어떤 결정을 했는데 그게 잘못돼서 거기서 교훈을 얻고 이렇게 어른이 되어 가잖아요. 그런 과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장 그렇게 복잡한 청와대 의사결정들을 본인이 할 수 있었을 리가 없죠. 이렇게 인생을 살아왔는데. 홈페이지 정도야 뭐. 네. 다음 뉴스는요?
네, 검찰이 안종범 전 수석의 보좌관으로부터요. VIP 지시사항, 이행사항이라는 문건을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이 문건에는 롯데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2015년 8월 13일 박 전 대통령 지시인데요. 롯데를 특정해서 자금 흐름과 지분 구조에 대한 자료를 국세청, 공정위, 금융위에 제출할 수 있도록 강한 메시지와 경고를 하라라는 내용이 쓰여 있었다라고 합니다. 야, 대통령이 강하게 경고하라. 그러면 굉장히 강한 메시지거든요, 진짜. 특정 기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최순실 씨 이권의 관점에서 봐야 할 것 같은데 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뭐냐면 먹잇감을 발견한 거죠. 먹잇감. 약점을. 그 최순실 씨가 이권 앞에서 하는 행동을 보면 거의 이 먹이 앞에 포식자처럼 행동하거든요. 먹잇감을 발견한 걸 그때 형제의 난이 한참일 때였잖아요. 이때가. 네. 2015년 7월 달부터였죠. 약점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강하게 압박해서 나중에 이제 재계 순위에 따른 할당량이 있었잖아요. 재단에. 그거를 넘어서는 출연금을 압박하려고 했던 게 아닐까 하는 가능성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제 말을 안 듣는 거죠. 뭔가. 예, 그건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보복하거나 둘 중 하나일 텐데 첫 번째 개연성이 더 높지 않을까. 왜냐면은 나중에 추가 70억 원을 또 요구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약점을 발견하고 먹잇감. 예. 그런 먹이 앞에 동물처럼 행동한 게 아닐까. 네, 그 70억 원도요. 압수수색 직전에 돌려줍니다. 그렇죠. 예. 본인이 이렇게 돈을 받아서 잘 봐줄 것처럼 얘기가 오갔다가 안 됐으니까 돌려주는 뭐 그런 과정이었지 않았을까 같아요. 이권 동물이거든요. 정말. 이권 앞에서 움직이면. 이렇게 보면 롯데는 삼성하고는 다르게 좀 당한 측면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예, 이런 뉴스만 보면. 네, 앞서 무엇을 주고받았는지가 좀 더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다음 수는요. 네, 홍석현 중앙일보 JTBC 회장이 그제 갑작스럽게 사임한다라는 이메일을 내부 임직원들에게 보냈습니다. 23년간 몸담은 회사를 떠난다라는 거였는데요. 오랜 고민 끝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작은 힘이라도 보태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저도 이 이메일 전체 읽어봤는데 저도 이 문장을 읽다가 좀 혼자 웃었어요. 얼마나 작은 힘일까? 아주 작으면 집에서 댓글 달면 되는데 촛불 집회에 나오거나. 촛불 집회 이미 나가셨습니다. 작은 힘이라도 보태기로. 만약에 홍석현 전 회장이 일종의 돌발 변수인데 지금 보면 만약에 출발하면 최대 피의자는 손석희 사장이 되겠죠. 손석희 사장에게 저는 이게 정치적 날벼락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보도가 홍석현 정치를 돕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었냐 이런 프레임에 강제 입장을 당하는 거죠. 네. 네, 이제까지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 대리인단이요. 장외 바깥에서 그런 프레임으로 계속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판을 흔든다. 네, 전혀 안 먹혔거든요. 예. 대선 후보 인터뷰할 때도 홍석현 바이어스가 걸리겠죠. 네. 예를 들어서 다른 후보한테 야박하게 하는 거는 각 후보들의 지지자들은 다 야박하게 보일 거거든요. 그러면 홍석현 때문이 아니냐. 예, 그런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머리에 이제 홍석현이라는 걸림돌이 시청자들한테 이제 입력되니까 뭘 해도 그런, 공격을 받고 손석희 신뢰도 우리나라 1위인데 악영향을 미친다. 손석희 사장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변한 게 없는데. 네. 정치적으로는 아마 중도 포지셔닝 하는 정치인들이 집단 피해를 입겠죠? 네, 어제 중앙선대 인터뷰 보면요. 그런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촛불 집회, 태극기 집회 둘 다 각각 언급을 하면서요. 중도적인 입장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이 포지션에 중복되는데 정말 대선 출마하면 뭐 그런 분들한테 피해가 좀 있겠죠. 그리고 나오자마자 아마 삼성 엑스파일 얘기 나올 거고요. 97년에 대선 자금 주인공이죠. 그리고 김영철 전 삼성 법무팀장이 그 책을 통해 폭로한 게 홍석현 주식은 이건희 차명이다. 이렇게 주장한 적이 그렇죠. 있죠. 예. 이런 얘기 계속 나오겠죠, 아마. 어쨌든 1차적인 최대 피해자는 손석희 사장이 될 공산이 큽니다. 그러고 보면
제가 유리한 건가요? 그렇게 되면? 반사 이익을. 또 그렇게 연결되는 건가요? 갑자기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네요. 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홍 회장님. 자, 돌발 변수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 앞으로 대단히 이채로운 돌발 변수네요. 이때까지는 없었던. 다음 뉴스 하나 주세요. 네,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가 그제 빅텐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빅텐트라는 이야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이해관계가 모두 다른 사람들인데 금방 쉽게 될 일이냐. 나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라고 말했습니다. 대선 관련 뉴스가 이제 좀 많아지네요. 예. 빅텐트라고는 얘기해 본 적이 없죠. 비패권지대라고 똑같은 내용을 얘기한 적은 많죠. 네. 이게 말이 확 바뀌었네요. 예. 금방 쉽게 될 일인가. 가능하다고 해서 탈당한 거죠. 예. 이 말이 앞에 빠졌어요. 진짜로 탈당해 보니 하고 가로치고 요 부분이 빠진 거죠. 예. 진짜로 탈당해 보니 불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말을 바꿔야 되는 것 같고요. 예.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왜 탈당을 하셨겠어요? 이분은 탈당 안 했을 때 본인의 정치적 영향력이 최대치였는데 탈당하면서 사실은 점점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여기 다른 당 후보들과 조천 모임 하려고 했는데 그 모임에 가지도 않았죠. 다른 분들이 또. 자, 이분은 남은 거는 이제 혼자 대선 출마하느냐 마느냐인데 대선을 좌우지할 만한 변수는 안 될 것 같아요. 자. 네, 그 부분도 이제 결심할 수도 있다면서 곧 밝힐 때가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심은 본인의 마음이니까요. 네. 네, 변수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자, 다음 뉴스는요. 어제 세월호를 건지기 위한 최종 점검 단계인 시험 인양 작업이 실패했습니다. 인양줄, 그러니까 와이어가 꼬여서인데요. 세월호 참사 3주기 전에 선체 인양하겠다라는 정부 계획도 시연이 불확실한 상황이 됐습니다. 아, 이게 얼마나 지났는데 여기 투입된 게 1년 반쯤 됐지 않습니까? 이 네, 업체가? 그렇죠. 상하이 셀비지. 예. 네. 상하이 셀비지는 근데 이 인양 방식의 전문 기업도 아닌데 게다가 이제 인양을 공언했다가 줄이 꼬여서 안 된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내일 한다고 그랬다가 내일 한다고 그랬다가 하기 직전에 몇 시간 전에 이거 취소한 거죠. 네, 3시간 만에 그렇게 입장을 바꿨습니다. 정말. 가족들 마음은 더 무너지고요. 거기서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하여튼 저는 다음 정권이 들어왔으면 해수부가 조사 대상이라고 봅니다. 네. 왜 이렇게까지 비밀이 많은 건지. 한다고 했다가 왜 이렇게 오랫동안 연기도 한두 번도 아니에요. 네. 이번에는 최단 시간 내에 취소, 3시간 만에 취소. 줄 꼬이는 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전문 업체입니까?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자, 이 문제는 저희가 3부에서 전화 연결해서 한번 짚어보기로 할 거고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박원순 서울시장이 촛불 집회에 대해서요. 노벨 평화상 수상에 힘보태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뉴스공장에 2주 전에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관련 뉴스에 뉴스공장 얘기가 있나요? 그런 언급은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마치 본인의 아이디어인 것처럼 한 건가요? 야, 시장님 컨닝 하셔놓고 이렇게 본인 아이디어처럼. 자, 근데 올해의 수상자는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좀 알아보니까 이미 전해에 정하더라고요. 후보 받는 것을. 그러니까 서로 받는다 하더라도 2017년이 아니라 2018년이 수상자 대상이 되는 거라고. 그렇게 저도 좀 알아봤거든요. 이거 빨리 네. 추진하려고. 서울시도 추천 직접 주체는 아니지만요. 각종 지원하겠다라는 겁니다. 보니까 이제 상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 그렇죠. 네. 수상자와 그 나라 의회도 가능하다고 있습니다. 하기도 하고. 그리고 추천위원회가 또 따로 있다고 하고요. 좀 알아보려고요. 우리나라에서 받은 분이 저기 김대중 전 한 대통령이죠. 분밖에 없잖아요. 예. 예. 아, 그러면 김홍일 위원장에게 물어보면 되겠군요. 네. 자체적으로 저희 방송 추진위원 단장으로 제가 지금 임명해놓고 좀 알아본 다음에 저희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 이런 식으로 곤란합니다. 저희도 같이 껴주든가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각 원내 교섭단체가 모두 이제 TV 토론에 나섰는데요. 경선이 시작된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전에 오늘 문자가 많네요. 공장장이 발음 꼬이는 게 어디 하루 이틀이냐고. 오늘은 좀 심하네요 하시는데 이보다 더 심한 날도 많습니다. 제가. 이 정도면 덜 꼬인 거예요. 반쯤 꼬인 겁니다. 토론회. 예. 이 토론회보다는 토론회 반응을 저는 개인적으로 모니터링 많이 하는 편인데, 왜냐면은 보통 이제 토론회 보고 나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봤나 하고 이제 게시판들 보잖아요. 거기 보면은 진짜 지지자와 가짜 지지자가 꼭 있어요. 언제나 그렇지만. 이게 노태우 전 대통령 그 시절에 양김 분열 이런 기획이 대대적으로 된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당선됐죠. 그 이래로 우리 정치판에서 이제 항상 등장했던 게 같은 진영 유사한 후보, 정치 성향 유사한 후보 지지자들끼리 서로 싸우게 만드는 전략. 인터넷 등장 이후로 더 강화된 건데, 그러니까 A 후보 지지자인 척 하면서 B 후보 지지자들 비위를 상하게 한다든가, B 후보 지지자인 척 하면서 A 후보를 모독한다든가 뭐. 그래서 이제 A, B 후보가 나중에 서로 화합할 수 없게 만드는 전략. 이거 아주 비열한데 아주 효과적이에요. 이게 사실은. 예. 예를 들어서 이재명 지지자인 척하면서 문재인을 공격하고, 문재인 지지자인 척하면서 뭐 안희정을 공격하고, 안희정 지지자인 척하면서 이재명을 공격하고. 근데 실제로 글 쓰는 사람들은 이 세 후보 모두 지지자가 아니야. 글 쓰는 사람들은 정작 다른 당 후보를 지지하고 뭐. 선거 기간에 일상적으로 벌어진 일인데, 지난 대선에 이제 18단, 네. 그 국정원 심리전단이 한 일이죠. 심리전단이라는 게 전쟁나면 심리전하는 적을 상대로. 그걸 우리 자국민한테 한 거거든요. 네. 이번에도 반드시 있는데, 저는 일반 지지자들 입장에서 다른 모든 당 마찬가지입니다. 경선 그 자체보다 일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가짜와 진짜 지지자를 구분하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하나요? 보다 보면 구분이 됩니다. 제가 나중에 지지자 구분법 한번 정리하죠. 동물처럼 행동한 게 아닐까. 네, 그 70억 원도요, 압수수색 직전에 돌려줍니다. 그렇죠. 예. 본인이 이렇게 돈을 받아서 잘 봐줄 것처럼 얘기가 오갔다가 안 됐으니까 돌려주는 뭐 그런 과정이었지 않았을까 같아요. 이권 동물이거든요. 정말. 이권 앞에서 움직이는 거면. 이렇게 보면 롯데는 삼성하고는 다르게 좀 당한 측면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예, 이런 뉴스만 보면. 네, 앞서 무엇을 주고받았는지가 좀 더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홍석현 중앙일보 JTBC 회장이 그제 갑작스럽게 사임한다라는 이메일을 내부 임직원들에게 보냈습니다. 23년간 몸다운 회사를 떠난다라는 거였는데요. 오랜 고민 끝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작은 힘이라도 보태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저도 이 이메일 전체 읽어봤는데 저도 이 문장을 읽다가 좀 혼자 웃었어요. 얼마나 작은 힘일까? 아주 작으면 집에서 댓글 달면 되는데 촛불 집회에 나오거나. 네, 촛불 집회 이미 나가셨습니다. 작은 힘이라도 보태기로. 만약에 홍석현 전 회장이 일종의 돌발 변수인데 지금 보면 만약에 출발하면 최대 피의자는 손석희 사장이 되겠죠. 손석희 사장에게 저는 이게 정치적 날벼락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보도가 홍석현 정치를 돕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었냐. 이런. 안종범 전 수석의 보좌관으로부터요, VIP 지시사항, 이행사항이라는 문건을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이 문건에는 롯데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2015년 8월 13일 박 전 대통령 지시인데요. 롯데를 특정해서 자금 흐름과 지분 구조에 대한 자료를 국세청, 공정위, 금융위에 제출할 수 있도록 강한 메시지와 경고를 하라라는 내용이 쓰여 있었다라고 합니다. 야, 대통령이 강하게 경고하라. 그러면 굉장히 강한 메시지거든요, 진짜. 특정 기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최순실 씨 이권의 관점에서 봐야 할 것 같은데, 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뭐냐면, 먹잇감을 봐야 하는 거죠. 먹잇감. 약점을.
그 최순실 씨가 이건 앞에서 하는 행동을 보면 거의 이 먹이 앞에 포식자처럼 행동하거든요. 먹잇감을 발견한 거 그때 형제의 난이 한참일 때였잖아요. 이때가. 네. 2015년 7월 달부터였죠. 약점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강하게 압박해서 나중에 이제 재계 순위에 따른 할당량이 있었잖아요. 재단에. 그거를 넘어서는 출연금을 압박하려고 했던 게 아닐까 하는 가능성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제 말을 안 들은 거죠. 뭔가. 예. 그건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보복하거나 둘 중 하나일 텐데 첫 번째 개연성이 더 높지 않을까. 왜냐면은 나중에 추가 70억 원을 또 요구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약점을 발견하고 먹잇감. 예. 그런 먹이 앞에 건데 궁금합니다. 화장실 준비 잘해 주시고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지난 2004년 개설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인 홈페이지를 최순실 씨가 운영했다라는 채널A 보도가 있습니다. 최순실 씨 쪽 이야기를 들어서요. 장시호 씨가 박 전 대통령 주민등록번호 넘겨받았고요. 그래서 홈페이지 만든 다음에 박 전 대통령 어린 시절 사진도 장시호 씨가 올렸다라고 합니다. 뭐 이건 사는 집을 대금을 내줬는데요. 뭐. 그리고 조순재 씨 아들이었던 조영래 아들인이죠. 아들이었다고 제가 실수를 했네요. 아들인 조영래 씨가 저희 방송에 나와서 한 증언에 따르면은 그 장 보는 것부터 모든 일상사 전체를 다 누군가 대신해 줬기 때문에 이건 뭐 너무 당연하죠. 인생 자체를 누군가 대신해 줬다 이렇게 평가할 정도로 저는 연극 인생을 살았다. 자연인으로서는 참 서글픈 역사죠. 해본 게 없는 거예요. 네, 뭐 개 이름조차 혼자 짓지 못했다라는 것들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일상사를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아이가 어른이 되는 과정에서 막 어떤 결정을 했는데 그게 잘못돼서 거기서 교훈을 얻고 이렇게 어른이 되어 가잖아요. 그런 과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장 그렇게 복잡한 청와대 의사결정들을 본인이 할 수 있었을 리가 없죠. 이렇게 인생을 살아왔는데. 홈페이지 정도야 뭐. 네. 다음 뉴스는요. 네, 네,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 담당 재판부를 재배당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존 형사 33부에서요. 형사 27부로 바뀌었습니다. 형사 27부? 네. 예. 기이한 인연이네요. 왜 기이하다고 하냐면 저랑 주준우 기자가 현재 이 판사님에게 재판을 받고 있어요. 제가 이제 이재용 부회장과 같은 재판부에서 판결을 받게 되는. 제가 이제 재판 스타일부터 이 재판부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한데, 네. 제가 당사자라 여기까지만 언급하겠습니다. 언급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앞으로,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같은 판사다. 네, 바뀌고 바뀌어서 거기까지 간 거죠. 그렇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내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요. 검찰에 출석하게 됩니다. 검찰은 지금 신문사항 정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2009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 조사할 때 약 300개 신문사항이 있었거든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여서요. 300개를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조사인데 저는 무엇보다 이 화장실이 걱정이에요. 예. 농담이 아니라 예전에는 이제 중수부라는 게 있고 그때 독립된 조사실이 있었거든요. 화장실 관에 따로 있고. 이번에는 이제 서울지검이니까 조사실 내부에는 없고 복도에 있던 공용 화장실만. 이 화장실 관련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일화가 참 많죠. 유세하다가 뭐 본인 자택에 찾아갔다느니 뭐 인천시장 화장실 바꾼 거라든지. 예. 군부대 방문 때 바꾼 거라든지. 이게 질문 항목이 몇백 개면은 아무리 빨리 해도 거의 뭐 밤 12시 새벽 가까이 다다를 텐데. 네, 아주 오랜 기간 걸릴 것 같습니다. 검찰은 저는 이 질문보다는 화장실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날 복도에서 그 층은 다른 사람들 화장실 쓰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이미 취하지 않았을까. 네. 농담이 아니고 정말로 그럴 것 같아요. 그 긴 시간이면. 이거 인권 문제 나옵니다, 또. 네. 그리고 이제 답변을 어떻게 할지 저도 참 궁금해요. 보통 이렇게 질문을 들이대잖아요.
모든 피의자는 질문을 받으면 이런 억울합니다. 그러면 검찰은 그 억울함을 파고들거든요. 자꾸 억울하게 만들어서 그게 아니라고 해명하고 설명하고 그래서 이제 그 틈을 찾게 되는 건데, 어떻게 답을 할지. 하다 보면 억울하거든요. 자꾸. 답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클 것 같습니다. 묵비권이요? 예. 묵비권도 굉장히 어려워요. 묵비권을 행사하겠다고 들어가서 끝까지 묵비권 행사하기가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때 좀 자꾸 억울하거든요. 그건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말을 하다 보면 구멍이 생기고